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이 예술가의 지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결국 그 예술의 기원을 아까 이야기할 때,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그린 것이 주술 의식의 상징물로서 그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사회적인 기능은 그렇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찰의 결과를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예술적인 본능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그런 그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 그림을 그린 사람 또는 뭐 왕을 위해서 연주를 한 사람, 이러한 그 예술가들의 지위가 어땠을까? 그 지위를 본다면 예술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 예술가들이 뭐 고대 사회, 원시 사회도 그랬고 아무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 피카소도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누가 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문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둘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예술가는 목수, 석공 뭐 등등 그 노동자와 똑같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가라고 하는 오늘날의 예술가, 아티스트라고 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 주술 의식을 위한 어떤 상징물을 만드는데 예술가라는 어떤 특정한 계급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동굴을 만드는 것이나 동굴의 벽화를 만드는 것이나 그 당시 기준에서 보면 똑같은 것이죠. 석공과 목수가 함께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존립할 수 있도록 어떤 노동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만이 문제일 뿐이지 똑같은 노동자였을 뿐인 것이죠. 다만 이 석공이나 목수는 약간의 기능을 가진 노동자 또는 기능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급도 아주 낮은 그런 계급이었기 때문에 뭐 귀족이 그림을 그렸을 리도 없고 귀족이 연주를 했을 리도 없고 낮은 계급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술적인 본능이 그 본능에 따라서 본능대로 그렸을 뿐인 것이죠. 그것은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뭐 아름다운 그 조각 작품들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이 조각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자도 있었는데 왜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 예술가라고 하는 그 지위 계급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하겠지만 예술은 결국 기술이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아트라고 하는 그 영어의 용어가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나중에 한 11시부터 특허법원에 우리 김광남 판사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실 텐데,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이 아트입니다. 그래서 특허법에서 이게 기술이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 기존의 기술과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특허를 받을 수 있죠. 그 기존의 기술을 뭐라고 하느냐? prior art라고 합니다. prior art, 기존에 있었던 기술과 다를 때, prior art와 다를 때, novel, new and inventive 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서양에서는 예술과 기술은 같은 용어를 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같은 용어만을 쓸 뿐이고 그 예술과 기술이 분화되었죠. 그런데 용어는 아직도 같고 그 기원을 쫓아가 보면 결국 아트라고 하는 용어가 생긴 이유가 바로 기술과 예술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같기 때문에 용어를 같이 썼던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예술과 기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예술이고 석공이 예술가이고 목수가 예술가였습니다. 예술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 지위도 낮았지만 예술과 기술의 구별이 없었다. 예술가와 기술자의 구별이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가의 지위는 그런 점에서 이게 낮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 사회, 우리나라에는 뭐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역사, 국사를 잘 모르겠는데 잘 문외한이라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중세는 여러분이 서양사에서 배웠지만 명백히 이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발달을 했습니다. 길드는 상공인들의 조합으로 상공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죠. 예술가들도 그 당시 예술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지만 아티젠, 말하자면 석공이면 석공, 뭐 조각가면 조각가, 이러한 그 아티젠, 기능을 가진 전문가들이 그 직업을 전문화하면서 이 길드를 조직을 했고, 이 길드가 품질 관리도 했지만 동시에 그 이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이렇게 분배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예술가의 지위가 향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길드를 조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길드의 마스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길드에 여러 가지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어프렌티스, 견습공, 그 다음에 저니맨, 그 다음에 이제 조수, 이 정도. 그 다음에 마스터, 장인. 장인이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장인에 해당되는 석공, 장인에 해당되는 목수는 굉장히 많은 부를 누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가지게 되면 예술가의 지위가 올라가죠. 그래서 부를 가진 장인에 해당되는 석공과 목수가 이제 귀족과 교류를 하면서 그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건 안 했건 그런 예술가의 지위 향상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그 학자들과 재력가들이 예술가들을 지원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그 예술가의 지위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물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그 배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길드의 조직과 르네상스 이후에 많은 후원으로 인해서 예술가들에게 재정 지원이 풍부해지면서 예술가들도 돈과 명예를 이제 누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그것만이 예술가의 지위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 돈과 명예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와 함께 예술가의 지위도 향상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모든 예술가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부 성공한 예술가들이 이러한 돈과 명예를 차지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수이지만, 오늘날에도 누구나 다 BTS가 됩니까? 누구나 다 마이클 잭슨이 됩니까? 아니죠. 정말 수만 명의 견습생들이 지하 골방에서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마이클 잭슨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실은 희생을 당하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은 사실 생계주도 어려울 만큼 그 수입이 아주 작죠. 그런데 극소수의 성공한 예술가들이 이 돈을 버는 것이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꿈이고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을 하려고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극소수이지만 예술가로서 돈과 명예를 얻게 된 예술가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잠재적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인센티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술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예술을 하지 않아.
나는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해. 나는 예술적인 본능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나는 예술을 하지 않으면 죽어. 난 예술 그 자체가 나의 생명이야. 이렇게 해서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예술가의 심리의 이면에는 그래도 돈과 명예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다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예술가의 경우는 돈과 명예가 인센티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그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성욕, 물욕, 식욕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죠? 심리학자만이 연구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돈과 명예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술가의 지위를 돈과 명예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술가의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돈과 명예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술가들에게 예술적인 본능을 내가 적극적으로 살려서 예술을 하고 싶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더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입니다. 중세 시대는 그렇게 길드를 통해서 장인급에 해당되는 극소수의 예술가만이 또는 기능 아티젠, 기능공만이 돈과 명예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르네상스 이후에는 많은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면서 그 성공한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술가들이 명예가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그것은 예술가들의 활동이 많이 알려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수요도 있었지만 많이 알려질 수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지오르지오 바사리라고 하는 이태리 이 양반도 예술가인데, 이 양반이 The Lives of the Painters and Sculptors and Architects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그 당시 르네상스 시대 유명한 그 예술가,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여러분이 잘 아는 라파엘 등등 이러한 예술가들을 총정리를 해놓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가들의 지위가 돈과 명예를 얻기 시작하는데, 그 명예는 결국 널리 알려져야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알려질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직지심경도 만들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세기 1400 몇 년도에 구텐베르그가 활자인쇄술을 발명을 해서 그 이후에 급속도로 이 책이 많이 출판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그 출판의 대중화, 활자술의 대중화로 예술가의 명예도 굉장히 많이 향상할 수가 있었다. 책을 출판을 해서 이러이러한 예술가가 있고 이러한 예술 작품이 있다고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명예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예술가가 나오고 또 명예가 널리 알려진 예술가가 나오면 그 예술적인 본능이 많은 잠재적인 후보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돈을 위해서건 또는 명예를 위해서건 너무나도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잠재적인 후보들이 많을 것이고, 바로 그러한 그 돈과 명예가
그런 점에서 르네상스의 그 예술가들에게 커다란 인센티브가 됐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과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산업혁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은 뭐 여러분이 뭐 전기기관이 영국에서 발명이 됐기 때문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됐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흔히들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개인의 차원에서 본다면 왜 영국에서 전기기관이 먼저 발명이 됐을까요? 이 전기기관의 원초 기술은 지금 말하는 뭐 원천 기술, 뭐 소재 산업에 뭐 일본에 많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인데, 그런 식으로 원천 기술 이런 것은 전부 프랑스에 있었어요. 전기기관을 먼저 프랑스의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프랑스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천 기술을, 말하자면 일본의 원천 기술을 우리가 활용해서 반도체 산업에 우리가 성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랑스의 원천 기술인 전기기관을 활용을 해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왜 영국에서 성공을 했을까? 바로 이 인센티브가 풍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국의 돈과 명예가 주어진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그 당시 왕정에, 물론 영국도 왕정이었지만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왕권이 제한되는 의회 민주주의를 시작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절대 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왕이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노트북 뺏어갈 수 있어.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사형시켜. 절대 왕정이죠. 내 마음대로야. 근데 영국은 이제 명예혁명이 있은 후에 마음대로 재산이나 생명을 뺏을 수 없다. 의회가 법률을 제정해서 그 법률에 따라서만 생명과 자유를 그리고 재산을 뺏을 수 있을 뿐이고, 세금의 부과도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한다. 이렇게 엄격히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바로 영국에서는 돈과 명예가 원한다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은 프랑스에 있었지만 이 제임스 와트가 그걸 개량을 해서 먼저 영국에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 특허받은 전기기관을 전국에 보급을 해서 영국이 전국 방방곡곡마다 이 전기기관으로 석탄을 캐고 전기기관으로 면직물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대영 제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대영 제국을 탄생한 것이 바로 전기기관인데, 전기기관은 제임스 와트의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개인적인 욕구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너무나도 아주 단순한 그런 차이로 영국과 프랑스가 운명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돈과 명예를 욕할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보장해주는 그 자유와 재산권 보장이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만들었고, 르네상스의 예술을, 찬란한 예술을 만든 그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발명왕이 왜 됐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사실은 발명왕이 아니라 특허왕입니다. 특허를 가장 많이 취득해서 특허권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명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왜 발명을 많이 했습니까? 물론 명예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바로 특허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허용해 준 나라, 재산권을 보장해 준 나라, 특허권을 보장해 주는 나라, 미국에서 바로 에디슨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에디슨은 발명을 해서 그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우리 인류 최초의 기업적인 연구소를 만들었죠.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벨랩의 그 기원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벨랩의 기원이 되는 기업적인 차원의 연구소.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기기관 만들듯이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적인 차원에서 조수들을 데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발명을 한다. 이러한 그 기업적인 연구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느냐? 특허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발명으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돈과 명예가 따랐기 때문에 재투자가 가능했고 바로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물욕, 재산욕, 명예욕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러한 폭발적인 발명과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허용해 준 그 제도, 법 제도가 에디슨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술이 왜 생겼을까?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술이 풍요롭게 우리 인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일까? 이것은 사실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우리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문제는 그러한 그 예술가의 인간으로서의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물욕, 재산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이러한 욕구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제도, 보장해주는 제도 이것을 갖출 때 예술이 발전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그 역사적인 경험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보는 것은 그러한 제도로서 재산권, 자유, 기타 문화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2, 3주 후부터 예술에 관한 재정적인 후원 그리고 정부의 권력이나 대기업의 권력 그리고 예술과 명예, 예술과 소유 이러한 그 재산과 명예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여러분과 함께 쭉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